지난 4월 29일 달러 대비 일본 엔화의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60엔선을 돌파했고 이것은 1990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때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통화로 거론되던 일본 엔화가 왜 이런 처지가 됐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엔화의 가치가 왜 이토록 하락하게 됐는지, 그리고 엔화의 미래는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12년 전인 2012년까지만 해도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70엔대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인 5월에는 150엔대인데요. 이 말은 2012년 대비 달러의 가치가 2배 이상이 됐고 엔화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엔화가 유독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인 것은 아닙니다. 유로화 대비로도 엔화는 2008년 이후 최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 대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엔화는 거의 모든 통화 대비 가치 하락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싼 여행지로 도쿄가 4위를 기록하며 이제 일본은 값싸게 즐기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월간 기준 관광객 수는 올해 3월 들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관광 수입이 증가해 실질적으로는 좋은 일이지만 한때 미국을 위협했던 과거 시절을 생각하면 저가 여행지 취급을 받는 지금은 치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경제를 다뤘던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일본의 과거를 다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1945년 일본은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일본은 계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1970년대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1970년대 후반 들어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979년 하버드대 교수이자 동북아 권위자였던 에즈라 보겔은 일본이 미래의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에 미국 의회에서까지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초당적인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은 플라자합의 미일 반도체 협정 등으로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의 플라자 합의로 통화 가치가 2배로 절상된 일본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경제가 둔화될 조짐이 보였고 이에 일본은행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를 절반으로 낮추는 선택을 합니다. 안 그래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는데 여기에 금리까지 낮아지니 엄청난 거품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본격적인 거품 경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일본 회사가 8개나 되었고 1위인 일본 엔티티사의 시총은 당시 2위였던 미국 IBM의 3배가 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수십 배가 올라 도쿄 항공 땅을 팔면 캘리포니아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거품이 너무 심해지자 1989년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했고 1990년에는 부동산 총량 규제 정책을 실시해 신규 부동산 대출을 막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거대해진 거품을 한순간에 터뜨렸고 그 이후 일본 경제는 소위 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을 겪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는 데에만 몰두해 경기가 아주 오랜 기간 침체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합니다. 일본은 덫에 걸린 경제를 일으키고자 제로 금리 정책을 시행했고 돈을 발행해 국채를 무한 매입하여 시중에 돈도 풀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년에는 수익률 곡선 제어라는 새로운 시도도 해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위기 이후 2021년부터 경기가 V자로 반등하고 2022년의 러우 전쟁으로 인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발발했고 주요국들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아직 경기가 확실히 살아났다고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주요국들은 모두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일본만 저금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계 투자자금들이 금리차가 더 높은 곳을 찾아 엔화를 매도하고 타국 통화를 매수하게 됩니다.
일본 엔화를 저금리에 빌려 고금리인 다른 나라 통화로 바꿔 금리차를 이용한 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엔화가 타 통화 대비 가치 하락이 심하게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엔화의 가치 하락은 2022년경부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수입 물가가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30년간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서 인플레를 바랬던 일본이지만 생각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아무튼 경제 호황으로 인해 주식이 30여 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영상 말미에서 말했듯이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하자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9일 기준금리를 올리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상한을 0.1%까지 올렸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수치처럼 보이지만 17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꽤나 의미 깊은 발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의 이런 결정은 향후 일본의 금리가 서서히 높아져 이제 엔화가 점점 가치 상승을 보일 거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지난 4월 26일 사람들의 예상과 다르게 금리를 올리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이것이 촉매제 역할을 해서 일본 엔화의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가 된 것입니다. 일본은행의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아직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말 못할 사정도 존재합니다. 바로 일본의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인데요.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255%로서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저 부채는 거의 채권 발행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본은행에서 발표하는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발행 잔액은 2023년 기준 1080조엔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채비가 무려 27조 90억엔으로서 전체 예산인 112조엔 대비 24%입니다. 국채비 예산은 국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드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자만 9.5조엔입니다. 국채이자만 한 해 예산의 8.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채금리가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면 세출이 크게 늘어나 재정적자가 심해지고 이는 정부 부채를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복합적 이유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환투기 세력이 일본 엔화를 공격하여 엔화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전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직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엔화 가치가 급락한 뒤에 일시적으로 반등한 것은 일본 정부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환율 방어를 위해 단 며칠 동안 수백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일본은 1998년 이후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다가 2022년에 600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4월의 며칠 동안 만에 그에 버금가는 금액의 달러를 써버린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투자자들은 일본은행이 이런 식으로 외환 보유고를 계속 사용할 수 없고 국채이자 비용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못해 엔화가 가치 하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제 스스로 엔화의 가치를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엔 타국의 금리가 낮아져 일본 기준금리와 금리차가 좁혀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빌린 돈의 상환을 위해 다시 일본으로 들어와 달러를 팔고 엔화를 매수하려 들 테고 그렇게 되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타국의 금리가 낮아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미국의 경기가 고점에 달하고 침체기에 들어선다면 말입니다. 그때까지 엔화는 투기 세력들과 힘든 싸움을 해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